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멀뛰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니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로회 전국연합회 이진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부 인간들이 사악하여 인간들 마음대로 악행을 자하여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주민자치 기본법과 다윗과 심지어 예수님조차 게이라고 하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신성 모독적인 퀴어 신학을 주장하며 악법인 동성애 찬동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들을 각성시켜 주옵소서. 무차별적으로 악법들을 제정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불의한 자들의 악한 계획과 성취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년 대선에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믿음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지도자들을 선출되게 하옵소서. 기독교의 기본 틀인 성경을 왜곡하고 동성애를 죄라 말하지 못하고 성경과 배치되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며 사회적 갈등과 가정해체가 되는 악법들이 주님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제정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동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서기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우리들이 동역자들이 다 함께 합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순서를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서기론 목사님, 빛가운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21세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21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체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생로병사의 자연질서,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창조질서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해체는 1990년 발응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 문화, 심리적 성으로 간주되는 젠더를 통해서 임의대로 그 성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남녀 고유의 천부적 성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거고, 이런 성별 해체는 성윤리 해체고, 성윤리 해체는 가정 해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분야에 잘 몰라서 이번 설교 부탁을 받고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좀 공부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가 그런 거예요. 성별 해체, 성윤리 해체, 그리고 가정 해체. 그래서 이 창조 질서가, 창조 세계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위 성별 해체,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를 조금 더 좀 정리해 보면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대표인 곽혜원 박사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놨고요. 그거 또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젠더주의 핵심 전략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젠더 주류화예요. 젠더 메인스트리밍. 그러니까 이 젠더 주류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소위 남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젠더 주류화의 실체는 성차별 철폐를 처음에 들고 나왔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별 해체,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은 한계가 있으니 아주 성별을 해체하자.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가르지 말자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무수히 다양한 성 정체성의 이 다원화가 추구되는 것입니다. 이 젠더 주류화로 인해서 결혼 및 가족 제도가 왜곡되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성 역할과 성적 위계 질서를 파생한다고 간주하고 이르기에 결혼, 가족 제도 이런 거 다 이제 무너뜨리는 게 젠더 주류화의 큰 숨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단순히 남녀 평등 이 정도는 우리가 순진한 거고, 이런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소수의 소위 이 시대 소수의 인테리들이에요. 그이들이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 속에 깊은 목표는 결국 가정 해체, 가족제도 해체, 그것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교회 해체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젠더 주류화와 함께 성애화예요. 이 섹슈얼라이제이션이에요. 우리가 성이라는 게 벌써 저 엊그제 그 TV를 보는데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자녀 성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데 이분이 탁 던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 그러면 성행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 박사 여러분 그가 크리스찬인 거 알죠? 의사인 것도 아시죠? 성행위는 성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성 그러면 성행위 이거와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미 성애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걸 다 성 그러면 성행위. 그래서 그 성행위하는 것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애화를 통해서 기존 도덕과 윤리를 해체하고 음란을 조장하는 규범을 법으로 만드는 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이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법으로 정해놓고 이제는 규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애화 작업, 이 섹슈얼라이제이션의 큰 방향은 이 초등학생들부터 청소년기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여기 허은진 집사님 와 계신가 모르는데 우리 지역에 교과서 오셨어요, 집사님? 명단은 오신다고 되어 있던데 이분이 우리 교과서 27종을 분석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성애화 작업을 이미 공교육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설적이고 그릇된 성교육을 교과 과정에 넣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성을 탐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을 탐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뭐 여기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라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는데, 성은 아름다운 거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성행위 자체 봐도 생명을 출산하는 너무 거룩한 도구인데, 이 생명과는 상관없이 앞에 저희 쾌락 쪽에만 그걸 자꾸 어려서부터 가르쳐. 엊그제 그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 우연치 않게 MBC입니까 SBS입니까 거기서 나오던데, 우연치 않게 보는데, 와, 초등학생 53%가 이미 야동을 다 보고, 53% 초등학생이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성애와 역시 성도덕을 와해시키고, 또 이 성도덕의 와해는 결국 문화부패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문화부패.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혼의 급증으로 인해서 가족의 공동체를 붕괴되고, 정신심리적 장애가 만연되고, 성병이 또 창궐하고 많이 전염되니까요. 또 뭐 낙태, 이런 임신 중절 이런 게 또 많이 나타나면서 생명 경시로 나타난다. 젠더주류화와 이 성애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비혼화예요. 비혼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사비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비? 비혼,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이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와에서 이제 성평등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사비 현상은 우리 한국에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 쪽 거기가 결혼 안 할 것 같지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 2018년입니까? 그때 미국에 갔더니 미국 교회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기본이 3명 애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우리는 뭐 미국이나 저 구라파 쪽이 아예 안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이 비혼,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이 사비 현상에 시달려서 세계 최저 출산율, 이게 이제 사비 현상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지금 정치인들이나 겉으로는 이렇게 결혼 안 하는 현상은 사회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서 결혼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아파트 져주면 될 것 같고, 뭐 청년들 많이 일자리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비혼 역시 젠더 이데올로기의 아주 집요한, 정말 무서운 공격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사비 현상은 남성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이성애를 비판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레즈비언이즘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성애가 그러니까 여성을 남성의 부차적 존재로 얽매는 남성주의적 지배의 도구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그 남자와 결혼하는데, 여러분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의 굉장히 핵심 멤버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아유 내가 뭐하러 저 남자한테 시집가서 평생 밥 해주고 애 낳아주고, 이런 생각이 깊이 들어오면서 비혼화의 작업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비혼화 역시도 가정해체, 또 심리적 정서적 피폐를 낳아서 굉장히 많은 정신병적 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젠더주류화, 그리고 성애화, 그리고 비혼화, 이 세 가지가 젠더 이데올로기 리스트들이 지금 결국은 집요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회가 그 문화 현상이야.
경제적인 문제야, 사회적인 문제야, 이런 식으로 겉은 포장하면서 속에서는 아주 이 가정 해체, 교회 해체, 결국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이 음모다 그거예요. 무서운 의도가 들어있는 음모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게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런 걸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때 모여서 구호 외치고 정치인들 만나고 매우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꺼번에 한 발씩 못 나갑니다. 한 뼘씩 조금씩 나가는 길이 뭘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 지금 성별 해체,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를 좀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살리기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 참 중요하겠다. 가정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의 첫걸음은 가정 살리기 운동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오늘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들어가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준 축복이 여러 가지죠. 축복이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정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회식이 아마 바깥에서 또 못했던 거 본물 터지듯 터질 것 같은데 이 가정 회복,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해보고 우리가 가정부터 살리는데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나.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우리끼리. 가정은 성교육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고 가정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뭉친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면 나쁜 교육, 이 미디어의 아주 무참한 공격 앞에 우리 자녀들은 분별력을 가질 거다. 분별력을 가질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본이 되는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가정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남자 여자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동일하게 한 존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소위 해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혁명을 주도하는 게 아까 여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저도 결혼 88년도에 했으니까 꽤 됐네요. 꽤 됐어요. 그죠? 그래도 결국은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은 저희 집사람이 이끌어가지 제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녀 양육이나 가정 분위기. 이 얘기를 조금 뒤집어 보면 여성이 성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면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여성들이 자기 삶을 매김할 수 있다면 삶의 자리를 가정 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도 희망사항인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확 달려든 게 하나가 가정예배 운동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그들의 가정 예배를 연구한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세미나를, 전교인 세미나를 뭐 온라인 뭐 이렇게 해서 전교인 세미나를 한 3번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우리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주일 준비 개념으로 하는데, 그 가정 예배 우리는 지금까지 되게 아버지가 인도하고 잔소리하는 시간으로 했잖아요. 근데 메시아닉 주들이 하는 가정 예배는 뭐 우리 유대인들 가정 교육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가정이었다는 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하는 가정 예배는 이게 굉장히 엄마를 높여주고 아내를 높여주는 순서가 많습니다. 아내가 촛불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내가 기도하는 것부터 남편이 아내 축복해 주는 거, 애들이 엄마 한 주 동안 수고했다고 막 이거 박수 쳐주고 그러는 게 그 순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거기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그 예배 중에 밥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만찬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뭐 다. 그래서 뒤에는 거기서 말씀 갖고 토론도 하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메시아닉 주들이 하는 가정 예배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게 가정 성소화, 뭐 여기 오프라인에 못 나오니까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십자가입니다. 저 예수님이 팔 이렇게 벌리고 고개 숙이고 우리 쳐다보는 거 형상한 거거든요. 저 십자가 편백나무로 다 만들어 가지고 가정 하나씩 다보급하고 딱 세워놓고 가정 성소화 운동, 가정 예배 운동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가정 살리기부터 한번 도전해보고, 특별히 여성들이 좀 행복한 가정, 이런 쪽에 여성들이 가정 살리기에 주도하고 또 남편들도 그런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 가정이 행복해지고 거기서 천국을 맛보고 자녀들도 출산한다면 어떨까, 그런 하나 던져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결정권으로 사는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방향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남자, 너는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우리 그걸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창조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정 예배와 다 연관이 되는 거고, 어려서부터 이게 철저히 성경 중심의 삶을 좀, 이게 자꾸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1시간에 자녀 신앙교육을 다 맡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가 아주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예요. 이제 집에서 다시 부모들이 성경 교사가 되고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가 돼서 철저히 말씀 가르치고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살려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소위 주님의 결정권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들은 집요하게 수십 년, 1980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40, 50년, 이 뒤에 들어가면 여러분 막시즘, 공산주의 다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공산주의, 막시즘이 해체해놓고 싸움 붙이고 이거 다.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 싸움 붙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네오막시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기결정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행복한 공동체야. 이거 좀 알려주면서 이 주님의 결정권으로 사는 순종하는 세대. 여기 한 두 분이 어이없다는 표정 짓고 앉아 계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들이 근본 친다면 우리도 근본을 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 이 순종이라는 말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이없다고 표현하죠. 어이없는 일이 좀 해야 합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운동. 두드려 부숴서라도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순종 운동,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금년 한 해 제가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부활주 전주부터 계속해서 아주 우리 교인들 귀에 딱 찢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도마의 고백을 아주 그냥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귀에 딱 찢을 정도로 얘기했어요.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목소리가 이래 갖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35년째 목회하거든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근데 금년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부터 부활신앙을 전하고 계속해서 산상수훈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뼛속 깊이 계속 주요. 그랬더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쓰는 게 바뀌고 돈 쓰는 게 바뀌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뭔 잔소리야. 이제 그럴까. 마지막 하나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연합하여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여러분이, 저는 여기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참 고마워요. 이런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제가 던지기만 하고 말씀 끝나겠어요.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경 왜곡을 막아야 돼요. 이 퀴어 성서주석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이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 롯의 타락이 그게 동성애가 아니고 집단 성폭행이라고 말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동성애자들 쳐 죽이라고 하는 건 그건 구약의 얘기고 남자들 얘기지 신약의 얘기 아니고 여성들의 이야기 아니라고 이렇게 툭 비틀었어요. 퀴어 성서. 이런 데를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막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학자들은 각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쓰여진 세계관에 대한 책을 만들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 얘기, 우리 교회 빚 좀 빨리 갚고 한 20억만 마련해서 우리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경제, 교육 이런 쪽을 좀 소위 그런 책을 쓰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또 하나가 구체적으로 성교육 강사를 좀 길러낼 필요가 있어요. 성교육 강사. 그래서 이게 좀 다니면서 성이 뭔지부터, 그리고 이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을 길러내는 이런 모든 것 통해서 좀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 이 통합적인 홀리스틱한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 건데, 우리 창세기 오늘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성경의 고백,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이 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만큼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참 이 무서운 도전 앞에 우리가 좀 실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 믿고 하나님 붙잡고 전진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거협 사무총장님이신 민도원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요. 16차 오늘 이제 기도회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이래 16번째 끊임없이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서기론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축도 그 순서의 축도는 우리 황용희 목사 우리 자문위원이신데 제가 양해를 구해서 황영희 목사님 대신 우리 감독회장이셨던 우리 김준호 감독님이 이 근방에 사셔서 오늘 아침에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축도는 우리 김준호 전 감독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모임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그리고 기타 그 외에도 뭐 건강가족기본법, 오늘 이제 또 강의해 주실 우리 그 주민자치기본법 이 속에 들어있는 정말 무서운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목회자가 정말 개체교회 목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눈을 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작년 7월부터 하면서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시게 되고 오늘 우리 동성애 이단 대책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황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확산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그마한 몸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일당 100,000이 돼서 우리 감리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어야만이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의식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만 이상으로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지시고 또 이 할 때마다 또 참석해 주셔서 주위에다 이렇게 해서 홍보해 주시고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전체 다 식사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로타리에서 기자회견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발의를 했습니다. 박주민, 뭐 이상민, 그다음에 또 김성환, 누구죠? 주민자치기본법이 김영배, 성북 구속에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이 다 발의한 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구가 전부 다 또 3명의 가불병이 다 더불어민주당인데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김성환 의원에서 뭐 못 만나면 사무실에 찾아가서 성명서를 만든 걸 전달을 하는 순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굉장히 큰 싸움이고 엊그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검토할 단계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이제 통과시켜야 할 단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아주 이제 11월 5일부터 이 부분을 다루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 옛날에는 제가 조배수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상정 안 되고 그냥 이제 발의는 됐는데 전부 다 폐기가 돼버렸답니다. 회기 안에.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 거세게 지금 이 사람들이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도 줘야 된다라고는 이런 입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이제 싸우지 않으면 이 법은 그냥 이제 다수결로 하면 통과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의 도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인식을 하시고 함께 동일하게 그런 어깨를 메고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 막아주면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국회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회자들만 이렇게 지역구에서 정말 이 부분을 막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동일하게 같이 하시면서 싸울 때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시고 식사는 우리 또 우리 빛가운 교회에서 대접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이따가 끝나고 이렇게 같이 기념 사진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3부 합심 기도회 끝나고 같이 식사하죠. 자, 오늘 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하고 우리 장로님들 좀 잠깐 나오세요. 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하고 참 열심히 여러분 수고해 준 거 고맙고 우리 장로님들이 환영하는 인사하고 우리 식당은
어디라고요? 청화정? 청화정 이쪽으로 이렇게 청화정이라고 뭐 여기 진행하는 분들이 뭐 티켓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가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큰 곳인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런데 버스는 못 들어오게 해서 봉고차 2대 준비하고 또 여러분 각자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유영준 장로님, 유태자 장로님 오늘 두 분이 여러분 인사합니다. 자, 이 장로님 한 말씀만 하고 들어가시죠. 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선교는 유영준 장로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모임을 저희 빛가운교회에서 이렇게 장소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빛가운교회도 지금 근본에 창조일서가 도전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서기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주제가 늘 많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임이 이제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 교단과 나가서 교계에 큰 영향력으로 이렇게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시고 식사하는 문제는 그전 같으면 저 교회에서 잘 대접을 해드렸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광고하신 대로 청화정입니다. 여기서 한 거리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주소를 잘 해서 찾아가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시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식당 쪽에서 들어가시거든 일행이 서로 아닌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가 왔습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이제 좀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 감독회장님을 역임하신 김진호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잘못된 사상과 조류를 막아보고자 애쓰는 우리 감리교 거룩 성회복을 위한 이 16차 기도회 그리고 세미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을 위해, 우리 감리교단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지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제 세미나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이희천 교수님이시고요.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주민자치법 반대연대 대표, 자유수호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이 실상에 대해서 이제 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같이 박수로 환영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감교협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사가 앞으로 감리교를 떠나서 대한민국 교회를 강타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다만 강의를 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주민자치 기본법을 이야기하면 약간 좀 편향된
좀 우경적인 이런 입장에서 할 거라고 보고 조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하건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편향되지 않게 감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 중에 보면은 민노총이나 전교조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민노총이나 전교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이분들이 볼 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민노총과 우리가 운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사가 잘못 운전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승객 모두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직이 민노총의 강령이 전교조의 어떤 노선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반체제 세력이라고 모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은 좀 더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수호하는 세력들을 점점 넓혀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요.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은 물어요. 이 법의 독소조항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이 법은 모든 부분이 다 독소조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해 1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전문가들조차도 이 법을 보고서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걸 전혀 감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2일 날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대담도 하면서 이 독소조항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요. 저는 이 법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을 들라면 제7조를 들겠습니다. 주민의 자격 부분인데요. 다음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느 마을에 읍면동에는 주민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진짜 주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 주민자치기본법은 이러한 진짜 주민들은 이제 소외시키고 가짜 주민들이 동네로 왕창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러한 법으로 만들어놨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짜 주민으로 들어오느냐 이건데요. 첫째는 외국인이 이제 주민으로 들어옵니다. 조선족 같은 재외동포뿐만 아니고 진짜 외국인 있죠.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주민 행세를 하게 될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동네에 살지 않으면서도 주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명분으로 이 마을 읍면동에 어떤 기관이 있고 거기에 내가 근무하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이 읍면동에 있는 소재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야, 이런 이유로 각 기관과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갖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다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 소재하는 모든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이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초등학교는 제외하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학생과 교직원이 통째로 주민총회에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정교조 교사라든가 이런 어떤 교사들의 역할이 앞으로
마을에서 매우 커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이라고 하는 담벼락이 있었는데 이 담벼락을 왕창 헐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또는 사업체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동네 주민으로 들어와서 행세를 할 수 있게 해놨다는 이 자체가 앞으로 우리 읍면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읍면동 숫자는요 3,491개입니다. 3,491개는 대한민국에 있는 하부 구조의 바탕이 되는 건데 지금 마을은 조용해 왔습니다. 일부 지역 빼고는. 그런데 앞으로 마을이 소란스럽게 될 것이고 정치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정말 투쟁의 장이 3,491개에서 읍면동에서 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요. 자, 그래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조선족이 숫자가 얼마냐 하니까 1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아마 10배 이상은 늘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유학생이 한 7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여기 장기 체류자가 한 10만여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좀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 숫자를 제가 찾아봤더니 한 160여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제 3,491개 읍면동에서 이제 주인으로서 공민권을 행사하고 주민총회에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하는 상황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제가 조선족이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나를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영등포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몇 명이 살고 있냐?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영등포구에 한 2만 8천여 명이 살고 있어요. 자,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랬는데 그 동수가 18개예요. 영등포동, 도림동 등과 18개인데 한 동당 그러면 조선족이 평균 몇 명 살고 있냐를 계산해 봤더니 한 동당 1,550여 명이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주민총회가요. 제가 이제 읍면동 3,491개 읍면동을 다는 못 찾아봤지만 한 수백 개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시골 면 단위는요 1,000명, 2,000명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5,000명 이하예요. 그다음 대도시 가면은 이제 100만 명, 2만 명, 3만 명이 많고요. 5만 명, 6만 명 되는 데는 아주 극소하고 희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동당 3만 명이라 치고 주민총회 성사 기준이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의 근거를 두고 보면 약 한 100분의 1, 주민의 100분의 1만 참석하면 주민총회 의결이 성사된다. 또는 100분의 2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주민이라면 그중에 300명만 참여하면 의결이 성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영등포동에 18개 동인데 거기에 한 300명 정도만 모이면은 의결이 성사되는 지금 이런 주민총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500명이라는 조선족이 떼거지로 주민총회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들에 의해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 다 결의가 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중국인들라는 것은 중국 공안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컨트롤을 받는다는 건 이미 여러 목사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아닙니까? 거기다가 유학생들까지 중국 유학생 7만 명이 있으니까 또 몰려 있겠죠. 대학 주변에. 그래서 주민총회에 참여해. 그러면 와르르 까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진짜 주민들은요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주민총회 잘 안 가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가짜 주민들은 단체로 움직이는 세력들이라고요. 조선족도 그렇고 민노총도 그렇고 정교조도 그렇고 다 단체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지시만 내리면 주민총회에 동원 가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주민은 소외되고 가짜 주민에 의해서 마을이 운영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주민총회는 목적을 두고 지금 이 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인이 대거 이제 주민총회에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작당 추방운동이나 차이나타운 반대운동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차이나타운 23개 대학에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연세대, 한양대, 원광대, 제주대 등과 같은. 근데 원래는 중국어 배우고 중국 문화 배우려고 사실은 이거를 허용해 준 건데, 가만히 운영 과정을 보니까 모태통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방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읍면동에 중국인들이 또 조선족이 이제 주민총회에 나타나게는 그날이 되면 과연 이 추방 운동이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반대 운동 아시죠? 춘천에는 보면은 축구장 170개가 되는 엄청난 규모로 차이나타운을 만들다가 지금 기독교계와 저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총회에 조선족이 들어오고 중국인이 들어올 때는 중국의 배후 공작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반중 운동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요, 만약에 이 외국인 중국인들이 주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중국은 정책적으로 대거 주민을 정책적으로 한국에 인입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만 보지 말고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인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된 거다는 생각을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외국인, 이슬람인이 10만 명인데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대구 대연동에 경북대에 있는 그 이슬람 유학생들을 위한 예배 처소로 만들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립운동이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 지금 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이제 이슬람인이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주민총회에서 이것을, 여기에 이슬람인들이 설사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 위협을 가하고 거기에 주도적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겁이 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날이 마을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는 이슬람인을 여기에 유입하는 문제가 혹시 이거 위험성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자연대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이 무슬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은 이슬람에 있는 무슬림들을 우군으로 삼고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동조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이유는 뭘까 하면 결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생태계를 유럽처럼 이슬람화를 시키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점점점 약해지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아주 거친 정글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주민 자격 부분 중에 기관과 사업체 부분에 관한 겁니다. 기관이라 하면요, 공공기관, 정부기관 이런 것도 있지만 민간기관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지기관,
또 뭐 아동기관, 뭐 종교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 많습니다. 민간도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관의 이름으로 거기에 소속된 근무자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이 마을의 주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 주민자치에 엄청난 예산이 이게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어떤 단체들이, 좌파 단체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도 주민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체라는 말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나는 기업체하고 똑같은 개념인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고요. 기업체는 현대자동차 하면 하나의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업체는요, 현대자동차만 해도 수만 개의 사업체가 돼요. 왜냐하면은 본사도 있지만 하청 공장,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 읍면동마다 있는 그 판매하는 그 대리점 있죠. 그것도 각기 독립된 사업체더라고요. 그래서 3,491개 읍면동 안에 있는 모든 대기업의 문어발 같은 그 모래알 조직들이 또는 다른 조직들이 국민은행의 대리점이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또 주민권을 행사하는 단체가 결성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기업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 단체도 가능합니다. 사업체래요.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민노총의 조직이 이제 훨씬 더 강력한 하부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만 해도 많이 퍼져 있는 생협이라든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경제 공동체들이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요. 지금 이 모델이 뭐가 있냐 하니까 마포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94년도부터 이제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커진 건데 지금은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포 성미산 마을에 가보면은 이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창전동, 합정동, 동교동 이와 같은 넓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라 할 만큼 이게 강력한 어떤 공동체적인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모델을 전국으로 퍼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에 2012년도부터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하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 서울시로 퍼뜨리면서 그거를 또 벤치마킹한 경기도 각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지금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제 지역이 없다 할 정도로 확산돼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조직이 공동체 마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토대 위에 조직화되어 있는 위에 활동가들이 있는 위에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 지금 시행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게 다 사전 오랫동안 준비된 그런 위에서 이거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지금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근데 그 앞에서 보신 그 마포 성미산 마을에서는요 교회가 없대요. 그 넓은 지 교회가 없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교회는 아마 이 자연스럽게 그 마을에서 도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민노총이 들어온다 했죠. 근데 민노총은 지금 16개 산별노조로 되어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안에 전국 건설 산업 노조 연맹 이거는 뭐 현대건설, 삼성건설, 뭐 금호건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정교조도 사실은 거기에 산별노조의 하나고 전국 공무원 노조도 산별노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별노조 말고 지역 조직이 별도로 있다는 걸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16개 지역 광역 조직별로 조직이 돼 있고 그 밑에 41개 지구 협의회라고 또 조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3,491개 읍면동에 이제 그런 소위 그 읍면동별 민노총 하부 조직이 만약에 결성이 된다면
바야흐로 모든 전국 조직망이 완결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그래 되면 바야흐로 민노총 공화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화되는 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됩니다. 다음요. 그다음에 정교조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과 함께 주민총회에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교조 교사라는 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미 좌경적인 성향을 띠고 우리 학생들을 많이 사상적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그게 별로 주민들은 못 느끼시다가 이제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 이제 읍면동에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학교가 5,600개입니다. 그리고 학생 숫자는 265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대학생 숫자는 200만 명, 전문대 60만 명. 이렇게 해서 실제 초등학교를 빼고도 500만 명이 지금 어디에선가 읍면동에서 지금 학교에서 다니면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그 학생과 교직원이 어디엔가 같은 주민이 됐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히 그 마을에서 운행되는 주민총회라든가 주민행사에 이제 학생들을 대동하거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충분한 어떤 소재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건 교사가 그럴 겁니다. 선거 때마다 아니면 동장선거, 요즘 통장선거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계기 때마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면 부모를 설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정치학교, 선거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을 실제 교육을 한다면서 주민총회에 데리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 실제 선관위에서요, 지금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춘다고 합니다. 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나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을 읍면동이 이제 새로운 어떤 교육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뒤에 좀 설명을 또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볼 때 주민의 구성이 이렇게 되고 나면 앞으로 이게 5년, 10년, 20년, 30년을 예상했을 때 대한민국의 이 읍면동의 하부 생태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상당히 힘든 이제 그들과의 어떻게 보면은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다음요.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문제점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결국은 가짜 주민들의 대부분이 사상적으로 좌파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진짜 주민들은 어쩌면 가짜 주민에 의해서 통제받고 감시받는 존재로 간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자치를 한다. 마을 민주주의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한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거는 다 보면은 포장용이고 속이는 거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첫째 한번 보자고요. 그 주민총회 부분인데요. 이 주민총회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주민총회가 지금 조례에 구성이 될 때 참여해 주신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 하셨네요. 두 분 하셨네요.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죠? 자, 일반 주민들은 안 한 거야. 그런데 가짜 주민들은 지시에 따라서 다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주민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가짜 주민만 단체로 참석하게 되면 이 주민총회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민총회의 성사 기준이 의결을
의결이 성사되는 기준이 주민의 100분의 1, 100분의 2라고 그랬습니다. 조례에 따르면요. 자, 그러면 근데 일반 그러니까 누구나 단체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그걸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의결을 될 수 있고, 심지어는요, 이 주민총회 한다는 것을 알려도 일반 사람들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장, 통장마저도요, 주민총회에 있는 줄 모른대. 자기들끼리만 알고 이렇게 사발통문을 돌리면은 얼마든지 왜곡된 의결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보안 장벽이 너무 튼튼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실제 주민총회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임시총회는 뭐 1년에 몇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리고 너무 쉬운 거 있죠. 우리 마을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어떤 뭐랄까 도로 이렇게 도색 작업을 하고 포장을 하고 예쁜 마을 만들기 하려는데 어때요? 이런 것만 하지 실제 마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의결을 여기서 하냐면 안 하는 겁니다. 누가 하냐? 주민자치에서 다 끌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 실질적인 중요한 결정은 주민자치에서 다 끌고 가고 주민총회는 그냥 형식적인 거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중요한 마을을 이끌어가는 정책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는데도 만약에 그 위원조차도 그 마을에 있는 중요한 사업을 보안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상 처벌을 하도록 이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위원조차도 함부로 입을 발설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주민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형식 주민이 좋아할 만한 사실만 이렇게 주민총회에 알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민총회 이야기를 딱 했더니 호남에 있는 어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그랬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딱 듣더니 이 양반은 대부분 알아모시는 거야. 뭐냐? 앞으로 프로들이 이 동네에 들어오겠네요. 프로들이 들어온다. 앞으로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500명, 200명, 100명 정도 되는 마을이면 모를까. 지금 3만 명, 4만 명, 5만 명 되는 그 마을을 이끌어 가려면 1년 예산, 2년 예산, 5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가서 보고서 작성을 할 줄 압니까? 예산 계획을 수립할 줄 압니까? 어떻게 할 수 알아요? 결국은 누가 하느냐? 외부에서 일반 주민들은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들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 어디 들어오냐?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프로들이 이 마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다음요. 지금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주민총회 개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아직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거는 조례를 보면 알아요. 조례가 시행되는 데가 많으니까. 지금 녹본동에 있는 주민총회에 보면 다 돼 있습니다. 이 주민 안에 녹본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에 속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이 주민이 되도록 이미 여기도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담을 헐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 15세 이상은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 15세 같으면 중학교 2학년쯤 되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가련 이동의 경우는 만 1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어요. 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아닙니까? 초등학교 4학년을 주민총회에 참석해 놓으면 그들이 주민세 균등분 환원 사업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1년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다음요. 교회 교인들의 피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피해가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 중심으로 좀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요. 지금 이 법 제5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오막시즘적인 게 그게 지금요. 과거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으로 설명을 했지만 지금 네오막시즘 입장에 보면요. 이제는 사실은 좌파들이 지금요. 이 훨씬 더 부자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급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은 제껴놓고 새로운 어떤 이 지금 네오막시즘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뭘 갖냐? 노동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복지와 같은 수많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유리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우군화시키면서 이제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 지금 등등등 모든 악법들을 지금 만들어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의 핵심은 다 보면 네오막시즘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한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기본법만 준수하면 안 되고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차별금지법이든 앞으로 통과되는 네오막시즘법을 다 준수하라고 주민들을 강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요. 여러분들은 주민자치기본법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 기본법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기본이란 말을 왜 넣지? 귀찮게 그냥 주민자치법 그러면 될 걸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면 서독기본법, 독일기본법이에요. 이 서독기본법, 독일기본법은 뭘 말하냐? 헌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간이 되는 법, 모태가 되는 법 이거를 기본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은 하나의 법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3,491개의 읍면동,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하나 세팅하는 모태가 되는 법이다. 이 법 안에 뭘 집어넣냐? 차별금지법도 넣고 노동관계법도 넣고 평등법도 넣고 그다음에 각각의 다른 악법들을 다 탑재할 수 있는 하나의 모판이 되는 법이라고. 이것은 차별금지법 정도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대한민국 체제의 하부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매우 무서운 토대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용호 의원이 뭐를 지금 발의를 했냐 하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이 마지막에 보시면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하기 힘드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하면 이 마을에 읍면동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이 같이 주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을 이제 주민이란 이름으로 교육시킬 수 있게 됐는데 학생에만 머물지 않겠다. 학부모도 교육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정교적 학습된 뛰어난 교육 능력을 가진 이 성생들이 주민들까지도 교육시키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를 그야말로 특정 가치관과 사상에 입각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 임무를 누구한테 주냐? 교사한테 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 생태계의 조성이 목적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주민자치기본법을 통과시킨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이 법이 탑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요. 다음. 예. 그리고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1항에 보면은 이게 바로 민의차별금지법이라 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민의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한쪽에만 몰려가지고 그것만 막으면 된다? 아닙니다.
이게 통과되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차별받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성별이 뭘 의미하느냐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양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젠더 개념으로 수십 가지의 젠더 개념, 성적 지향, 수십 가지의 성적 지향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거 똑같은 거죠. 뭐 어떤 용어 하나를 딱 넣었는데 거기에 해석만 달리하면요,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2018년도 2월 달에 헌법이 개정되려고 하다가 무산됐습니다. 아시죠? 겨우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송에 자유를 뺐다가 몇 시간 만에 막 반발을 하니까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유자 빼려 했다가 자유자를 다시 집어넣으니까 휴, 아이고 다행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유자를 놔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인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란 말을 놔둬도 얼마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렇게 삽입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로 이미 다 돼 있고요. 심지어는요, 2018년도 이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신념이란 말에 이제 혼동을 겪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신념은 사상을 말한다. 사상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신념이 사상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니까요, 차별금지법에 보니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성별, 사상, 종교, 인종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별, 신념이라고 해놨지만 차별금지법에는 사상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은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주체 사상, 이와 같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이래 되면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조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주민의 담을 흘러서 중국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요, 더불어민주당 그 헌법 개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죠. 2018년도 2월 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뭐를 바꾸려고 했냐면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로 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신념 안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사상을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는다. 이제 이슬람인이 또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슬람 배척운동 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단 종교, 지금 이단 대책인이 이단 종교에 하는 건데 종교 차별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슬람도 차별 못하는데 어떻게 이단을 차별하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회가 앞으로 심각한 정통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문제가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인종에 차별받지 않는다. 이제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요. 정책적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인종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요. 충북에 있는 어떤 조례에는요, 외국인 우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더라고요. 외국인을 오히려 우대해서 그 내국인이 차별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근데 저는 인종에 차별받지 않는다 이 조항을 떠나서 외국인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구조가 지금 바뀔 것 같아요. 느낌에. 왜 인종 구조를 바꾸려고 하나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이거를 제거하려면 일단은 많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신봉자들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자꾸 유입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결국은 이 체제가 이제 허물어지게, 근간이 허물어지거든요. 여러분 북한 한번 보십시오.
동방의 예루살렘을 했던 북한. 그때 해방 직후에 이천에서 한 3천 개의 교회가 있었고 20만의 교회가 있었고 남한에는 10만 교인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박해를 했더니 그 목사님들, 뭐 강양홍 목사님, 그다음에 또 김익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강양홍 목사는 뭐 그거야 원래 그렇다 치고 김익두 목사님이 헷갈려가지고 김일성 선전하는데 막 전국에 부흥회 다니듯이 하고 이러던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푹 꺼지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요, 앞으로 교회가 죽이는 것도 있지만 계속 외국으로 빼낸다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새로운 이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들어와서 계속 이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세력들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점점 체제 위기는 이제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체제 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교회와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 우려가 있는데요. 제10조 6항에 보면 주민자치에는 그 지역에 소재하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인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까지 다 수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등이니까 모든 걸 다 세무정보니 뭐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중앙행정부처의 장관한테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할 수 있고 산하기관장한테 요구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경찰청장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지방경찰청장한테, 경찰서장, 파출소장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 주민 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정보를 달라 하면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걸 이 강행규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상진 변호사라고요, 헌변 대표 변호사는 이 법은 얼마나 독소조항인지 지금 현행법상 국회의원도 못 갖는 무소불위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런 권한을 주민자치회가 갖게 된다면, 그도 마을 좌파 세력이 갖게 된다면 교회가 느끼는 심리적 공포, 불안, 그 다음에 혹시나 장로님 중에 좀 경제력이 있는 분은 막 겁이 나가지고 못 나오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이를 수도 있거든. 자, 다음요. 그 다음에 이 분과 조직이 교회에게 압박이 없을까? 자, 자치회는요,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해놨어요. 주민자치회 안에 여러 개의 분과를 둘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환경분과, 인권분과, 복지분과, 교통분과, 아동분과, 주거분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분과마다 대충 인원이 조례에 보면 한 30여 명이 돼요. 지금 읍면동에서요, 어떤 한 분과에 30명이 모여가지고 매주 주민이 마을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환경분과에서는 뭐냐, 코로나 확인차 교회를 와가지고 뭐 코로나 감시한다면서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면 사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음 측정을 해보자. 교회 종탑이 위험하다. 이 전부 다 환경분과에서도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인권분과, 그러면 차별금지 위반 여부 확인. 아동분과 같은 데는 또 아동이 지금 유년주일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혹시 거기 인권 탄압은 없는지 실사조사한다 그럴다라든가, 아마 이런저런 명분으로 아마 교회에 대한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분회 조직도 들 수 있어요. 분회 조직이 뭐냐 하니까 3만 명이 되는 큰 어떤 주민자치회 안에 모든 주민을 다 감시하기는 어려우니 그 소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소조직이란 통별조직, 반별조직, 통별, 리별, 아파트별, 마을별 이렇게 소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감시하는 통반 조직 비슷한 조직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감시될 수 있는, 그래서 불안한 이런 어떤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사는 어떤 마을에 2000년도 8월에 광화문 2000년 8월 2001년이군요. 2000년 8월입니다. 2000년 8월에 광화문에 이제 집회 갔다고 왔어. 그 동네 전부 다 주민들이 뭐래서 나왔냐면 뭐모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혐오 집단을 만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요. 그리고 주민자치의 이 교회 다니는 자영업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될 수 있는 측면은 지금 주민자치의 그 자체가 수익사업,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요 이 국공유재산을 저가로 양도받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요 예를 들어 뭐 공공주차장이니 공공주택사업이니 농장이니 리모델링 사업이니 공공마켓이니 모든 사업을 하는데 교회 마음에 안 드는 교회인들은 거기서 배제시켜버리면 피해를 보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그럼 교회 다니는 것이 이미 정보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정말로 이제는 마음껏 성경을 끼고 교회 가는 세상이 아니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요. 이제 그러면 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다음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1200만 명이고요. 교회 숫자는 지금 6만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왕좌왕 그나마 다른 어떤 단체나 뭐 어떤 종교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각성이 잘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 너무 좀 오합지졸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 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이 됐다면은 하루아침 회장거리도 안 될 정도로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교분리라는 프레임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이제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목사님들이 제가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자, 교회 내에도 지금 좌경성향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애국운동을 한다고 지금 발언을 하면 목사님 왜 정치 설교하십니까?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아무래도 간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정교 분리 프레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정헌법에는 정치가 교회를 간섭할 수 있는 법, 조세를 제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하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는 법인데 그러면 교회는 정치를 간섭할 수 있냐? 그건 간섭할 수 있다. 정치만 교회를 간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인데 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된지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간섭할 수 있어. 코로나로 간섭할 수 다 해도 돼? 세금도 받아?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정치 설교하지 마. 이거는 완전히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프레임이 너무나 강력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립성 함정입니다. 목사님들도 있다 보면 보수를 지지할 수도 없고 진보를 지지할 수도 없고 나는 그냥 목사님이니까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 그건요 목사님뿐만 아니고 지식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편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갖는 뭔가 함정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중립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체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넘어가고 있는데 에서 그 위기 아니라고 그냥 코로나 위기일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체제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의 양날개론 있잖아요. 오른쪽 날개의 새, 왼쪽 날개의 새는 새가 날아가는 동반자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좌익과 우익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동반자 아니냐, 이런 관념에 지금 다 뭐냐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무임승차하고 일부는 뭐냐면 아군한테 총질하고 거꾸로 당기는 사람이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자체가, 모든 교회가 다 나서서 체제 수호를 하거나 뭐 나라를 지키는 일은 그건요 너무 욕심이 과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가 나서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 이제는 각성된 교인들이 교회 수호에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냐 해야 되냐? 그 교인들이 교인들만 하지 말고 이웃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나서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 정부는 뭐냐, 항상 우리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려고 주민과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럴수록 우리는 주민과 함께 뭐냐면 이 체제 수호를 함으로써 이 정부가 얻는 프레임에서 우리는 오히려 역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고 하는 것보다도 목사님은 배후에서 도와주고 교인들이 나서되 다 나서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각성된 교인들만 나서면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기본법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 위기 왔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깨어나질 않아요. 뭔가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위기 왔다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만지는 물건이에요? 아니면 뭔가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 이야기하니까 다 놀라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정교조 선생들도 놀라. 그러니 이거야말로 우리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더없이 좋은 소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마을로 나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요. 그래서 이 각성된 교인들이 어떻게 주민을 깨우고 전투 조직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다음요. 자, 각성은 했어요. 이제 위기다는 걸 각성을 했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조직은요, 2명, 3명도 다 훌륭한 조직입니다. 2명, 3명도 훌륭한 조직인데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명, 3명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읍면동에 교회 다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능한 교회에 2-3개에 있는 평신도들 몇 명만 모여가지고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아니 이 주민들 그 범위가, 읍면동 범위가 그래 넓습니까? 요새 자동차도 다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2개월 3개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주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전체가 나서도록 하려고 애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각성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 연대하고, 안 되면 조그마한 소조직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그러면 우리가 각성을 하려고 하니까 조직을 만들기는 했는데 뭔가 공통의 그 교인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내비게이션이 같아야 질서정연하게 이 전투를 하죠. 아까 그 오합지졸의 줄다리기에서 저렇게 일사불란한 어떤 줄다리기를 하려면 각성이 돼야 되는데 그 구성원들이 공통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인들이 20억 명이 됐어요. 20억 명이. 그런데 다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바이블 성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통의 내비게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오합지졸인 이유는 내비게이션이 전부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통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뭔가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은 뭐냐? 첫째,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예, 사상 전쟁이고 체제 전쟁이라는 사실. 두 번째,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은 누군가? 예, 자유민주주의를 허물려고 하는 반체제 세력이라는 사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고 전략 전술은 뭔가? 그런 것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전략 전술은 뭔가? 이것을 명확히 아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을 공통으로 가질 때 비로소 체계적인 싸움이 가능하다.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서 논산훈련소 거치고 그 다음에 이 후반기 교육을 받았을 때 비로소 군인으로 전투할 수 있는 것이지 장정을 모아놓고 갑자기 총 나눠준다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책자들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유권자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공산주의는 왜 위험한가? 이런 식으로 소책자를 좀 만들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면 된다. 자, 다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활동가 나라자는 리더들은 이것을 다 공부하고 탑재를 해야 하고 탑재한 사람들이 나가서 마을에서 주민들을 깨울 때는 책 읽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단지 같은 간단한 것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가지고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주민자치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그런 심플한 프레임을 가지고 그 주민들을 깨우는 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위기 왔네. 내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좀 깨치도록 한 범국민운동, 또 주민 각성운동 이것을 전개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 교회가 좀 감리교회가 좀 나서서 이렇게 적극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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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질문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네. 아, 예. 강연에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3부 합심기도회 진행을 합니다. 5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각 5개 나누어서 통성기도 하신 후에 마지막에는 황용희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감리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가 인간의 심장, 감정을 가지고 선과 악을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 풍조를 이기고 거룩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주여 외치면서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한국교회와 감리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한국교회 거룩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주민자치 기본법 속에 마귀가 숨어 웅크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악의 도구를 활용하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 악법들이 철폐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이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주민자치 기본법, 그 모든 악법들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악한 사탄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순자들이 다 척결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의 도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민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모든 것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항상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 악법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리교 거룩성 회복 협의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뒤바뀌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3개 세계 신학교 교수와 신학생들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를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유행 신학에 귀가 얇아 세상 소리를 내지 말게 해달라고,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기독교를 지켜주시고 각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하여 신학교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신학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교수들과 신학생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거룩한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행 신학의 귀가 얇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인간의 지식을 철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교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이 다시금 거룩하게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신학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듣고 배우는 모든 신학생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를 허무는 모든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 방역 재앙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정책으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당국이 예배 드리라고 허락하기 전에, 찬송해도 된다고 허락하기 전에, 기도해도 된다, 이제 성가대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먼저 찬송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가대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선제 공격으로 정상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비대면 예배 정책이 악용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상 예배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국에 좌지우지되어지며 휘둘리는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방역 재앙으로 인하여 믿음이 추락했습니다. 주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떠나간 영혼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가하는 모든 거룩한 일들이 온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눈치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거룩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세에 몰리지 않게 하시고 선제 공격으로 믿음과 교회와 교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눕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은
북한의 약점이 잡혀 있습니다. 몇몇 감리교 지도자들은 좌파와 동성애 옹호자의 약점 잡혔습니다. 그들이 반기독교 세력에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영적 생명과 육신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나라와 기독교와 감리교를 살리는 지도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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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 사탄의 휘잡힌 심령들, 지도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약점이 잡혀있는 나라 지도자, 또한 이제 좌파의 동성애 옹호자들에게 약점 잡혀있는 교단의 몇몇 감독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기독교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과 육신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병,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형식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탐욕을 그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참으로 교단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을 솔선수범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룩한 영적 촉발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를 향하여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나라와 기독교와 감리교회를 온전히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무리 기도 황룡희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 감리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배와 세미나와 교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령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한 모든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감리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 감리교단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든 실행위원들에게도 지혜와 용력을 칠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이 우리 이 나라 전체에 퍼져나가서 한국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3부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 그 단체 촬영 같이 오늘 바로 다 나와서 단체 촬영을 그래요. 우리 한철이 목사님 또 그 오늘 밖에서 있는 행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시고 모든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